설명문 요약. 설명문 요약도 어떻게 해라? 논증 구조로 요약을 해라. 논증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론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요 구조를 띄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가 논증 구조의 설명문 요약하는 비법이라고 했는데 141쪽에 있는 코스타리카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코스타리카에서 조사를 하고 1983년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생물학자 제럴드 윌킨스는 조금은 섬뜩한 얘기를 보고했다. 그가 코스타리카에서 연구한 흡혈박쥐는 낮에는 고목에 매달려 있다가 밤이 되면 짐승들을 찾아가 몰래 설까채 작은 절개창을 내고, 절개창은 뭐야? 쨘다는 얘기죠. 째는 거예요. 왜 틈을 만드는 거지. 절개창을 내고 조용히 피를 빨아먹는다. 그러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았다 해도 상대에게 들켜서 피를 빨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를 자주 곪는 불안정한 생활을 한다. 노련한 박쥐는 열흘에 하루꼴로 이러한 불행을 겪지만 어리고 미숙한 박쥐는 좀 더 자주 굶게 된다. 박쥐는 60시간 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아사 위기에 처한다. 아사가 뭐예요? 굶어 죽는 거죠? 네. 스타베이션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흡혈박쥐를 일단 소재로 삼고 있지. 흡혈박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은 피 빨아먹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까지. 그지? 근데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박쥐들은 하루 필요량 이상의 피를 빨아두었다가 잉여분 남는 것을 다시 토해내서 다른 박쥐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좋은 해결책이 있지만 박쥐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딜레마다. 여분의 피를 서로 나누는 박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박쥐들보다 이익이다. 그러나 먹이를 얻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박쥐가 가장 큰 이익을 얻으며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박쥐는 가장 큰 손해를 본다. 그치? 먹이를 얻어와서 자기 잉여분을 주는 박쥐는 손해를 보죠. 그치? 그러니까 주기만 하면, 그리고 받기만 하는 박쥐가 있다면 어때요?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거야. 자, 박쥐는 같은 장소에 여러 마리가 함께 서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수명은 8년 이상으로 제법 길기 때문에 특정 상대와 여러 차례 게임을 반복할 기회가 있다. 게임을 하는 상황이야. 게임. 이 사람이 이제 뭐 주고받는 것을 이제 게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장소에 사는 박쥐들이 가까운 친족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아량을, 너그러움을 친족애로, 얘네들이 이제 친족이니까 같이 혈통이 있으니, 같은 혈통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준다.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가까운 친족은 아니라는 거죠. 킨이야, 킨. 친족은 아니야. 윌킨스는 박쥐들이 맞대응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흡혈박쥐들이 지금 이제 피를 나누는데 잉여의 피를 나누는 거죠. 잉여의 피를 나누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윌킨스는 이것을 맞대응 게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맞대응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그 상대로부터 피를 보답받는다. 보답받아요. 그러니까 피를 제공하면 어떻게 한다? 나중에 피를 보답을 받아. 그런데 피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를 분배받지 못하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자, 과거에 피를 제공한 박쥐는 그 상대로부터 피를 보답받는다. 남은 피를 주지 않은 박쥐는 다음에 피를 얻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박쥐들은 다음부터는 이 맞대응 게임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가 다른 박쥐가 있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굶고 있어도. 자, 그래서 박쥐들은 이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털을 손질해주는 행위는 아마도 이 규칙을 강제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규칙을 강제로 지키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들은 서로의 깃털을 손질해줄 때 피를 저장하는 위가 있는 부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자, 무슨 소리야? 털을 골라주는 척 하면서 배를 한번 쓱 만져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배를 만져서 얘가 피를 잔뜩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근데 먹었는데 이제 안 주면 다시는 나는 너한테 피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때문이라도 포식으로 불룩해진 배를 다른 박쥐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움이다. 소임수를 쓰는 박쥐는 쉽게 적발된다. 들킨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제시문이 얘기하는 거야. 흡혈박쥐가 이렇게 하는 얘네들의 어떤 현상이 있는 거야. 이게 이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피를 나눠 먹더라. 피를 나눠 먹어요. 얘네들이.
피를 나눠 먹는데 이게 어떻게 왜 피를 나눠 먹을까 일단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굶어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나누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피를 자기네가 혼자서 피를 계속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분배하고 하는 이런 이타적 행위를 하는 건데 이유는 뭐예요? 생존 때문에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 이 생존을 보장하는 방법은 뭐지? 그게 바로 지금 맞대응 게임이라는 거죠. 맞대응 게임. 서로 대응하는 게임이에요. 서로에게 맞서서 대응하는 거죠. 상대방이 해주는 대로 나도 해준다 이런 거지. 그지? 여기서는 흡혈박쥐가 맞대응 게임을 하는데 맞대응 게임을 하는 피를 서로 주고받는 맞대응 게임을 하는 것.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살려고 하는 거죠. 그지?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것을 이런 거, 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해돼요? 자, 이것은 그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2010학년도 예시 문제의 세 번째 제시문이야. 근데 여기 이제 윌킨슨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은 그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설명하죠. 이게 사실 이기적 유전자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기적인데 유전자는 이기적인데 그런데 어떻다?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나 이런 동물의 행위들을 볼 때는 이타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이기적이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생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나의 생존을 위해서 보답을 받기 위한 거지. 그지? 이타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 왜 이기적인데 왜 이타적 행위를 할까?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서 딴 건 아니고 이게 유명한 사례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윌킨슨의 이제 연구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은 이제 다음의 제시문을 150자대로 기억하시고 143쪽에 있는 거 봅시다. 절약의 역설. 이런 건 딱 나오면 이런 게 주제어 같죠? 역설은 이제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순되어 보이나 진리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모순처럼 보여. 근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 이럴 때 역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절약의 역설 또는 이제 저축의 역설이라고도 하죠. 세이빙. 자, 커다란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비 욕구를 억압하여 더 많은 저축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국민의 저축 증대를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 자, 저축을 많이 하면 저축이 당연히 증대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다른 것들이 동일한 경우 소비 하락이 경제가 후퇴에 빠지는 일을 초래한다면, 자, 저축을 많이 한다. 개인들이 저축을 많이 해. 그러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가 하락하는 거지. 소비가 하락하면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의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경기가 후퇴합니다. 침체된다는 얘기죠. 그 리그레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후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에서 노동자들한테,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많이 안 주겠지. 그지? 인상도 안 해주고, 보너스도 별로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하락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저축액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축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저축을 증대시켰더니 역설적이게도 저축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야. 이렇게 유도된 저축 하락은 초기 저축 증가를 대체로 또는 완전히 상쇄시킬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올린 만큼 상쇄시키는 건 뭐야? 옵셋.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린다는 얘기죠.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될지는 투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저축은 항상 투자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릴 수 있으면 투자가 증대하고 따라서 저축이 증대할 수 있다. 이자율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을 내리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지. 그럼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소득이 증대할 수 있을 거고 저축이 증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내릴 수 없다면, 말하자면 이자율이 이미 0%야. 0이기 때문에 더 낮은 설비 가동 때문에 투자는 증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GDP가 상당히 하락해야 하고 따라서 소득도 상당히 하락해야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할 때 그 국민들은 실제로는 결국 저축을 덜하게 됨을 이제 의미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저축이 증대를 하면 저축액이 감소를 하네. 이런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야. 왜 그럴까? 요거지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논리적인 과정이, 그제? 이제 요걸 정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문을 이제 요약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이제 논증적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논증 구조의 설명문이었어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한 것이 논증 구조 설명문. 근데 원래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두 가지로. 첫째는 앞에 같이 이런 과정들, 현상으로 나타난 어떤 원인을 파악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과학적 설명. 과학적 설명. 이런 것이 이제 인과적 설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원인을 찾아주는 거, 현상의 원인. 이런 것은 이제 의미를 풀어주는 이제 개념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념 설명. 이것은 이제 의미 이해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개념 설명문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개념 설명문을 가지고서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자, 145쪽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여기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한 사회가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채택하는 정책과 제도 및 일반 국민들이 외국인과 이민자들에 대해 견지하는 태도는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서 다루는 것은 외국 이민자들, 뭐라고 해서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하고 관련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차별, 배제 모형. 무슨 얘기겠어? 사실 안 읽어봐도 알겠죠?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죠. 차별하고 배제하는 거야. 경제특구나 수출 자유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에서만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유입을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여기까지만 들어와, 너네는 들어오지 마. 제주도까지는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우리 본토에는 들어오지 마, 반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치 않는 외국인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배타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이다. 단일 민족을 강조해온 한국과 일본, 독일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터키나 북아프리카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가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잘 안 주는 거지. 그냥 외국인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지. 자, 두 번째, 동화 모형. 동화 모형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 주류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귀화시키는 것 같은 거죠. 1960년대 미국의 용광로 정책이 이를 대변한다. 여기서 이제 멜팅팟을 요구하고 왔네. 멜팅팟, 용광로 모형. 자, 이 정책이 이를 대변하며 프랑스도 이러한 모형에 가깝다. 주류 사회가 자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를 문화적 동화의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구성원 자격을 획득을 해주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네가 우리 사회와 문화에 뭐가 되면 사회하고 문화의 동화가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이면 주류 사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민자의 자녀가 정규 학교에 취학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동화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모형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불이익과 편견을 간과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치? 이건 이제 동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듣는 다문화 모형. 다문화 모형. 이건 문화 공존을 추구하는 거죠.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의 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 사회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된다. 여기서는 동화가 목표야. 동화가. 너 우리 사람으로 바뀌어. 그지? 이제 피도 섞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공존하는 거야. 얘네들 문화를 인정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문화 모형은 흔히 샐러드 볼에 비유되는데 이는 샐러드가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모여 공동의 드레싱에 의해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모형은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전자는 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있고 일부러 니네 이민자 문화가 따로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하겠지. 자, 그러니까 주류 사회가 이제 지배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여러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다문화 모형이다.
이에 비해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문화주의는 좀 더 강하게 읽고 있는 부분에 얘네들은 공정.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건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저 모형들이 어떤 모형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 이게 제일 쉽죠. 자, 근데 조금 더 우리 연습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연습을 보면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과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주제어를 찾으면 과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과실, 판단, 여기서는 구별이라고 되어 있지. 판단, 방법 이렇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고는 과실이라고 하는 법의 항목에 해당된다. 사고의 발생 확률과 예방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1947년 이제 러니드 핸드 판사는 명철한 분석을 법률에 적용시켰다. 핸드 판사의 과실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해를 입을 확률을 P,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을 L, 예방에 드는 비용을 C라고 할 때 피해액의 기대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즉 P 곱하기 L이 C보다 큰 경우일 경우면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은 여기서 봅시다. 상해를 입을 확률, 상해 확률이 있고 요거하고 이때 예상되는 피해액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기대값이지, 그지? 이 기대값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확률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날 때의 가치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단순화시켜서 복권 우리 로또 1등 당첨되면 기대값이 얼마가 됩니까?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골라내서 맞춰야 되거든. 2등, 3등, 4등, 5등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돈을 똑같이 넣고 그냥 1등만 준다고 하면은 확률이 814만 분의 1 정도 돼. 1등 당첨 확률이. 거기다가 곱하기 지난주에 한 40억 된 것 같아. 20억에서 4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작을 때 10억, 한 20억을 이렇게 곱해봐. 그럼 한 250원 정도 되죠. 물론 이제 2등하고 3등, 2등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지. 그럼 더하기 2등에 당첨될 확률 곱하기 이제 액수. 이게 얼마쯤 되지? 5천만 원인가 1억 원인가 뭐 이쯤 될 거예요. 3등에 당첨될 확률 한 100만 원쯤 되나? 그러면 그때 확률 곱하기 또 같이 해서 다 더하면 기대값이 나오죠. 복권 당첨될 확률이. 자, 근데 여기서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기대 손실 이제 그걸 보는 거야. 상해 확률과 피해액이 뭐보다? 이때 드는 예방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과실로 인정을 한다. 이거야. 과실을 구별하는 공식.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방 비용이 적게 드는데 네가 만약에 그 예방 비용을 들여갖고 여기다 예방 설비를 하면 그러면 피해가 안 생기죠. 그지?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했어.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설비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네 과실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예방 비용이 워낙 커. 근데 이때 피해액이 크기는 해도 이거보다 크지 않으면은 그럼 그냥 그걸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방 비용이 너무 들면. 이는 공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안전설비에 투자하도록 법원이 유도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원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그 위험 부담이 어떤 때는 지나치게 높고 어떤 때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핸드의 공식은 참으로 유용하다. 핸드 이후 지금까지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는 꾸준히 이 공식을 개량해왔지만 원래 공식이기 때문에 경제학적 운치는 계승되었다. 이것은 이제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실 판단 방법이야. 이 과실 판단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이제 조금만 딱 정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문 요약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논증하고 설명을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논증문 요약하기 했고 설명문 요약하기 했죠. 그러니까 논증문하고 설명문을 여러분이 직접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논증문이든 설명문이든 논증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 논증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결론하고 이유라고 하는 거.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라? 결론과 이유를 찾아라. 알겠지? 저거 하기 전에 주제어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주결이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